15년 몸이 좀 엄청 안 좋은데 그래도 버티고 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약간 재미로 그냥 책 전류를 측정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MBTI인가요? 네. 그거 정하는 거야. 근데 동양, 그러니까 한국 사상의학에서도 뭐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래핑 해본 거야, 학생들에게. 근데 나는 뭐를 지금 할 거냐 하냐면 인체 전류를 측정해서 인체 전류, 야 좀 도와줘 니를. 이래. 인체 전류를 통해서 신체 각 분 영역의 활성도를 통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것 통해서 내 몸을 조절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좀 봅시다. 스스로 넘어갑시다. 여신연스럽게 해서 저게 미안하다. 이게 여기 팔체질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냥 난 태양인이야 이게 아니야. 난 태양성 소양인이야. 이렇게 한 사람의 체질이 두 개를 혼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 담, 비, 대장 이런 것들을 이거는 동양 아니 한의학에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전문가만 할 수 있어. 맥박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의인은 중국 한의를 쓰기 때문에 허준이나 뭐 이제막 걸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을 쓰기 때문에 중국이나 양의학은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조건에 치료를 해요. 뭐냐면 나 지금 엄청 아픈데 1년마다 가서 약을 받아. 그럼 또 1년 후에 약을 받아. 그럼 그 중간에 엄청난 변화를 직접 못해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생체 전류를 측정해요. 뭐 간패가 있어. 여기 보듯이. 근데 왼쪽 오른쪽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왼쪽에 주체질이고 어떤 건 오른손이 주체질이야. 그래서 측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파형이 있죠. 그 파형이 중요한 건 중요한데 체질 따라 나는 폐, 실, 간, 허예요. 폐가 실해야 되고 간이 아주 허해야 돼요. 간이 막 뜨면 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간이 너무 활동화되면. 그리고 여러분 폐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독감이 오거나 코로나 올 때 폐가 허하면 바이러스가 침투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반지를 폐 쪽에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물론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한 번 걸렸어. 뒤늦게.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번은 신장이 어느 번 방광이고 있어요. 근데 이건 패턴의 질이 있지만 대개 이게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오장육부의 전류가 평행선으로 가요. 그죠? 자, 난 이렇게 폐가 엄청 하고 간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진료를 딱 하면 이렇게 진료 후에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평면화돼요. 다음. 이렇게 애들이 했어요. 이것도 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아니면 여기들 한번 이거 해도 돼. 응? 구현 다 해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DB 만들고 탭을 만들고 모든 정보를 다 기쁘게 다 해놨어. 빨리. 그죠? 패턴도 알고리즘하고 이거 다 했어. 그죠? 중요한 거는 넘어가자. 중요한 거는 오장육부가 어떤 기관을 강하게 하면 어떤 기관은 나빠지고 이런 상극도 있고 상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꼭 살아있는 생물처럼 어느 특정 영역을 누르면 양쪽 다 좋아지는 거. 근데 지금 저하고 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하는 거는 간이 괜히 있어야 되잖아요. 전류가 그 음반지를 간 쪽 음반지를 딱 끼면 전류가 뚝 떨어서 평행선이 돼. 그런 심플한 패턴들은 다 고칠 수 있어. 우리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 수치값으로 이걸 계속 하려고 그래. 요까지는 다 돼 있어. 근데 뭐를 안 했냐면 그 음양 오행 이것들을 AI를 써서 간과 폐가 나쁠 때 어느 영역을 어느 장부를 건들면 이게 다 인색이 되고
여기 되고 하는 그 솔루션을 뭐 아직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밤에 진천에 나이파에 갔는데 나하고 친한 팀장이 그쪽 의료 쪽에 간대. 또 지원해 주겠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개발한 거는 몇 가지야. 여기에 AI를 넣고 싶어. 그리고 여기에다 메타버스를 집어넣고 싶어. 됐습니다. 또 하나. 빨리 끝냅시다. 또 하나 있어. 자, 기사 트윈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논문을 안 썼어. 기사 트윈 하고 싶은 사람들 메타버스로. 이거는 행안부 사업으로 첨단돈 대결을 모니터링하는 거야. 뭘 가지고 했냐면 AR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강사님, 진환 강사님이 저기 여러분들 가서 싹 교육시키잖아요. 유사해요. 됐어, 좀. 그러니까 이날 끝났어요. 2년 전에. 그치? 이것도 쭉 넘어가다가 쭉 더. 쭉 가. 이거예요. 아니, 이 청렴되게 이 도로, 이 건축 다리에, 그죠? 이 정보를 그 현장 위치에 가서 이게 문제가 뭔지를 빨리 디시전해줘서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사람이 가서 그 처음부터 1km를 다 점검하고 그거를 결정을 했거든. 육안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회사가 요런 패턴을 쓰고 있는데 AR 디바이스를 가지고 AR 디바이스 한쪽에는 드론을 떠서 찍은 그쪽에 파손된 부분하고 그 파손된 부분에 위치정보 인덱스 DB를 통해서 도면을 가져오는 거네, 화면에. 그래서 직접 그 바로 즉석에서 원천 도면하고 얼마나 틀렸는지 처음엔 2D를 올렸어요. 2D. 그 다음에 이제 3D 도면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니 그전 하나 더.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홀로렌즈 쓰고 서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BI 모델을 통해서 3D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걸 숙지하고 여러분이 재사용하면 돼. 자, 그걸 다 만들어서 DB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하나 더. 그래서 교량 DB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정교해야 되면 엄청 연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2D, 3D 인덱스화 시켰어요. 이런 근데 그들이 준 도면은 오픈이 안 돼서 이렇게 복잡한 도면들을 그리고 위치 정보를 통해서 B, D, C, E, F, 상하디 이것들을 다 뭘로 만들었냐면 밑에 인덱스 만들었어요. 키값 만들었어. 다음 이것도 다 드릴 수 있어. 다 도와줄 수 있어. 그죠? 넘어가자. 그래서 인덱스를 해야지만이 내 위치값에서 문제의 위치값에서 그걸 인덱스해서 DB에서 가져올 수 있거든. 이걸 다 했습니다. 이걸 다 하고 안에서 다 하고 인덱스 다 하고. 왜냐면 이제 BI 모델은 3D이기 때문에 3D 도면들은 XY 두 값이 아니라 XY Z 값 3개의 포인트 값을 가지고 3개 점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난 몰랐어. 자, 그래서 그걸 다 했어요. 이제 핵심으로 갑시다. 이거 말고. 자, 그래서 2D 엄청난 비싸요, 도구가. 그래서 이게 파일이 깨져서 이것을 DAE 파일로 바꿔서 물론 정보가 깨졌어요. 그렇죠? 우리 이걸로 썼어. 안 돼서 잘랐어. 그래서 이게 도면을 막 뒤집겠어. 이거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뭐라도 돼, 여러분. 그래서 자 봅시다. 위에 클릭하면 정보를 끄집어 와서 지금은 3D까지 올린 거예요. 넘어갑시다. 됐어.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실적 충분히 다 했고 자 요거 눌러봅시다. 여기 어디냐면 우리 여기 조천교회예요. 눌러봐. 그래서 이제 AR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거 배우는데 500만 원 들었어. 대학원생 데리고 가서 3일 배우는데 500만 원 걸렸어. 저기가 깨졌다고 해서 가상으로 저기 딱 지표값 저기 QR코드가 위치 뭐야? 왜 빨리 안 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위치 정보에서 DB로 가져와요.
이 정도 기술을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걸 하게 되면 외국 회사의 BI 모델 도구, BI 모델 도구가 1억 5천이에요. 거기 회사 갈 수도 있어.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3D 하기 때문에 3D 하는 사람들은 뒤에 넘어가.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가면 있어. 이거 말고. 이거야? 자, 우리가 3D 만든 것들을, 그죠? 도면을 가져와서 3D를, 그리고 막 찢었다, 올렸다, 회전했다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디 영역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요까지 했어요. 자, 왜 요까지 했냐면, 우리는 중간에 인터페이스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원래 다음 엔진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그들이 만든 정보들을 우리한테 토스해주고, 또 우리의 토스한 정보를 다음 또 회사들한테 토스해주는 중간 거를 만들게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만들었어. 어떤 방식으로 양쪽 회사가 줘도 API를 통해서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쑥 들어왔다, 쑥 나가는 걸 다 했어요.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양쪽 회사들은 페널티 먹었어. 한쪽은 2억, 한쪽은 5천만 원씩. 그래서 그들이 정보를 안 줬어. 그래서 우리가 가상으로 정보를 주고 했어요.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의료 디지털 트윈이야. 디지털 트윈 하는 친구들 있잖아. 뭐 세종시에 뭘 하겠다 하는 친구들을, 그죠? 만약에 원하면 이것까지 다 정보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뭔가를 더 하면, 그죠? 그리고 뭐 박물관하고 무슨 뭐 세종시 뭐 좋은 관광지 뭐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번 여기 가서 끝나잖아, 그지? 근데 이런 기법을 써서 막 들어올리고 안쪽 보고, 그지? 건물 통째를 들어가려서 그 안쪽에 뭐 있는 게 볼 수도 있다면 굉장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거를 같이 해서, 의료는 내가 의료 메타버스는 내가 n분의 1 해줄 거야. 들어오면 n분의 1 해줄 거야. 요거 목표가 1년 안에 CES에 가서 2026에 가서 발표하는 거야.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자, 오늘 좀 늦게 왔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어떤 과제를 할 건지의 기획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행 강사님이 이제 팀 프로젝트 기획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 저희 웹반에 있는 비버 팀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비버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팀 및 팀원 소개, 키고 플랫폼의 개요, 화면 구성도, 최소 기능의 3가지, 유저 및 시스템의 상호작용 시나리오, 엔터티 관계도, API 병세서, 개발 스텝, 그리고 프로젝트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비버라는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인 d비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비버는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저희 팀 역시 비버처럼 서로 협력하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팀이 되고자 비버라는 이름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의 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을 맡은 김동식입니다. 프로젝트 기획과 전체 기획을 총괄하고 있으며 팀원들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풀스택 개발을 맡은 김성찬, 이봉찬입니다. 서버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사용자들이 직접 보게 될 화면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풋살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골 때리는 그녀들과 같은 풋살 관련 방송 콘텐츠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은 풋살의 매력을 알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도 풋살을 경험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송을 통해 선수들의 열정과 팀워크를 엿볼 수 있으며 풋살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설명에 앞서 풋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풋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풋살은 일반적인 축구와 달리 실내 또는 소규모 빌드에서 5명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하는 스포츠입니다. 풋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빠른 템포 덕분에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또한 접근성이 높아 취미로 즐기거나 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풋살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력 차이로 인해 원하는 팀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매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건을 필터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원하는 팀을 찾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비매너 유저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 부재하여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고 경기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풋살 용품을 급하게 구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장터 게시판이 없는 정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개인 풋살 플레이어를 위한 자동 팀 매칭 및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킥오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킥오프 플랫폼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풋살 매칭의 효율성 증가. 기존에는 풋살 경기에 참여하려면 직접 팀을 구성해야 했고 이 과정이 번거로워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킥오프 플랫폼을 활용하면 개인 참가자들이 자동으로 팀을 추천받아 쉽게 매칭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 구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풋살 참여 증가. 풋살을 참여하고 싶어도 함께할 팀이 없어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킥오프 플랫폼은 개인 참가자도 손쉽게 경기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풋살 임무의 장벽을 낮춥니다. 또한 지역별, 실력별, 매칭 시스템을 통해 시력 차이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활성화. 풋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입니다. 킥오프 플랫폼은 팀원 모집, 경기 일정 공유, 후기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풋살 커뮤니티를 더욱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 공유, 장비 추천 등 다양한 정보를 나누며 풋살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저희 킥오프 플랫폼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며 팀 매칭, 랭킹, 사용자의 팀, 게시판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팀 매칭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성향을 바탕으로 추천팀 목록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팀 간 경쟁 시스템을 위해 팀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속한 팀의 정보들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게시판을 누르게 되면 장터 게시판과 거래 게시판이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플랫폼의 MVP 해칭 기능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 추천 기능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팀을 쉽게 찾고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팀 페이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팀의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판으로 유저들이 정보 공유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팀 추천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에서의 기능은 사용자의 정보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팀을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희망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수준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팀을 제안합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추천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옆 페이지는 오른쪽 사진은 매니저 입장에서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상대 팀들의 신청 목록이 리스트 형태로 표시됩니다. 매니저는 신청한 팀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팀이 있다면 클릭하여 해당 팀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팀 매칭이 더욱 원활해지며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팀을 쉽게 찾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팀 페이지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가입한 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팀의 로고, 실력, 주장, 팀원 목록, 경기 일정 및 결과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어 팀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소속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향후 경기 일정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팀 운영이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시판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게시판은 사용자들이 풍부한 스포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유저들은 팀 소식과 활동을 쉽게 게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은 정보 게시판으로 각 팀의 활동 사진과 소식을 공유하며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장터 게시판으로 다양한 스포츠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장비를 손쉽게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레이어 관점에서의 유스케이스와 서비스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로그인 후 다양한 기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주요 서비스 기능으로는 팀 조회, 팀 추천 및 게시판이 포함됩니다. 팀 생성을 통해 사용자는 새로운 팀을 만들거나 팀 추천 기능을 이용해 가입한 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게시판 기능은 팀 소식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데 도움을 줘 사용자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합니다. 다음은 매니저 관점에서의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는 기본 정보로 로그인하고 등록된 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경기 관리와 팀 운영입니다. 경기 관리 기능을 통해 팀의 일정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 운영 관련 기능으로는 멤버 목록 조회를 통해 멤버를 확인하고 참가 신청 목록을 통해 멤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팀원의 역할을 조정하고 활동을 기록하여 팀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관리자 관점에서 서비스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리자는 플랫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기능은 사용자 및 팀 관리와 비매너 행동 처리입니다. 사용자 및 팀 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자들은 사용자 목록 조회, 팀 목록 조회 또는 팀 삭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매너 행동을 처리하는 기능도 중요하며 관리자는 신고 목록을 통해 문제 행동이 신고된 사용자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플랫폼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킥 오픈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는 팀 매칭, 거래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와 매니저이며 각 사용자는 팀을 만들거나 가입하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거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저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사용자 아이디, 이름, 이메일, 본인 실력, 레벨 등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현재 API 명세서를 문서화하고 팀원마다 기능 구현 책임자를 나눠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통된 설계 문서인 API 명세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업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합니다. 또한 REST 디자인 패턴을 따라 적합한 HTTP 메서드 사용, URI를 통일시켜 유지 보수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용자들이 보다 직관적이고 원활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론트엔드 개발에는 앵귤러와 아이오닉을 활용하였고 백엔드에는 서버 구축 및 API 개발을 위해서는 네스트.js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에는 MySQL을 선택을 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인 개발 환경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코드 작성과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언어는 타입스크립트를 선택 후 정적 타입을 활용하여 코드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원활한 팀 협업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노션을 활용하여 일정과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GitHub을 사용하여 코드 버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료들을 정의하고 기능들을 설계하였습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앞으로 킥 오픈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통합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팀 비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뭐 피드백 이상 이걸 하게 되는 동기가 뭐야?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일단 저희 구성원 전체가 다 축구 좋아해? 네, 축구랑 풋살을 다 좋아하고 저는 현재 조기 축구의 초밥 FC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주제를 풋살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네. 지역적 이슈가 뭔지, 그리고 이거 개발하면 사회적 이슈, 경제적 이슈 뭔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거 했다라는 의미는 본인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걸 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어. 왜? 지금 다 얘가 약해. 일만 하고 있다. 이런 뭔가 그 꼭지를 만들어야 되거든. 조금 만나서 지금 풋살 아까 설명드렸는데 플랩이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풋살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한 점을 계속 느끼고 있어서 그 플랫폼보다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풋살인들에게 좀 더 좋고 그러면 이 시절에 기존의 플랫폼들은 다 짱구야. 근데 내가 이런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동호인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적으로 인것들을 퍼뜨렸을 때 온 우리나라의 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어. 뭐 이런 꼭지가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다음 주 트러블 슈팅도 준비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웹 백엔드 반 T스팀 발표자 정종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팀 소개, 두 번째로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세 번째로 프로젝트 주요 내용, 다음으로 핵심 기술 및 구성 요소, 마지막으로 진행 사항 및 추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팀 이름은 트러블슈팅입니다. 트러블슈팅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문제 해결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복잡한 도전 과제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솔루션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팀을 의미합니다. 팀장으로는 정종인, 팀원으로는 황규범, 고성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사기 행위들입니다. 전화로 딸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사기 행위를 하고 딸의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영상으로 만들어내어 영상을 통해 사기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드라마, 영화에서도 딥페이크로 인한 사기 행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너 정말 사고린 거야? 제 딸입니다.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너참 사라졌어. 뭐야? 저기요, 사진 통화를 보여주세요. 얼굴 확인하셔야 돼. 보이스피싱이시면 되잖아요. 너 정말 사고린 거야? 네, 영상에서 보면 영상통화로 딸의 모습을 흉내내어 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부서지던데. 아빠. 당장 입금할게. 지갑으로 찍어줘. 무슨 어떻게 한 거야? 다음은 영화에서 딥페이크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위험한 사례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목소리 녹음 파일만 있으면 저런 건뭐 10분만 안 걸려? 그리고 네 노치는 그 편의점 알바를 사장이 도와줬어. 봐봐. 정지하는 똥멍충이 정지하는
이렇게 드라마, 영화에서까지 주제로 다룰 만큼 최근 딥페이크에 관한 사기 행위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AI를 이용한 범죄가 연마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범죄 검거 수를 나타내는데 2024년을 보시면 범죄 발생 건수는 297건인데 검거 횟수가 절반도 안 되는 146건으로 범죄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는 AI로 이용한 사기 행위들의 상황 속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AI를 탐지하는 알고리즘들은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 서비스를 한다면 어떠할까 생각해서 주제를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로 정했습니다. 딥페이크, 딥이미지, 딥보이스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안에 음성을 이용하여 모방하는 기술인 딥보이스가 있고, 영상과 이미지를 모방하는 기술인 딥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 주제와 비슷한 서비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탐지 알고리즘을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라운 시큐리티와 AI 스튜디오가 있고, 경찰청에서는 범죄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있지만 서비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팸 의심 전화를 사전에 알려주고 미리 차단하는 기능인 후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들을 합쳐 딥페이크 탐지를 웹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서비스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메인 기능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고, 안드로이드는 실시간으로 통화를 분석해 의심되는 전화는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iOS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파일을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하면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웹사이트의 경우 랜딩 페이지로 설정하여 AI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딥페이크인지 분석하기 쉽게 하여 사기 예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으로는 녹음된 파일이나 영상, 이미지를 첨부해 딥페이크 탐지를 해주고, 탐지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신고나 전문가에게 찾아가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실시간 통화 중 딥보이스를 탐지해 실시간으로 경고 알림 서비스가 있고, 피해자와 상담자가 비대면으로 1:1 화상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아바타 기능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및 경험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정보 공유 커뮤니티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능인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능의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텍트 버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일에 관해 딥페이크일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 결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면 상세 보기의 버튼을 눌러 결과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실시간 통화 중 감지해주는 기능의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감지해 상대 전화가 딥보이스라는 게 감지가 되면 알람이 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모바일과 웹으로 나누어 웹은 아마존에서 배포를 할 예정이고, 어플리케이션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프론트엔드 쪽으로는 웹 개발을 위해 리액트를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백엔드 쪽으로는 네스트.js를 이용해 서버를 구축하고, MySQL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합니다. 파이썬은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협업 툴로는 깃허브와 노션, 피그마, 깁마인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웹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핵심인 모바일 플로우 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같은 경우 회원에는 상담사와 일반 사용자로 나뉘어 로그인을 하면 각자 다른 UI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딥페이크 탐지의 경우 파일 첨부를 한 후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딥페이크 탐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담의 경우는 상담사와 사용자 페이지가 다른 UI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플로우 차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딥페이크 탐지 알고리즘을 찾아본 내용들입니다. 딥보이스 탐지 알고리즘의 경우 핵심 원리는 AI가 생성한 목소리와 사람 목소리의 차이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목소리는 타형의 비정상적인 패턴의 특징이 발견됩니다. MFCC 기법을 통해
음성의 특징을 추출해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학습시켜 분류합니다. 딥 이미지 탐지 알고리즘의 경우 딥페이크로 조작된 얼굴은 얼굴의 빛의 반사, 그림자, 경계선 등 비정상적입니다. 픽셀 단위로 분석해 실제 얼굴과의 차이를 부착하고 딥러닝을 통해 학습시켜 분류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임시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구현해보았습니다. 아직 모델을 돌려본 결과 정확도가 낮은 것을 모아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시켜볼 예정이고 추가 학습을 해도 정확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모델을 구해 구현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일정을 간트 차트로 나타내보았습니다. 이제 2월 20일부터 리액트 언어 학습 및 알고리즘을 학습할 예정이고 학습을 하면서 3월 14일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버랑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면서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예정이고 4월 23일부터는 웹사이트 개발 및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로 모바일과 웹사이트의 UI 디자인을 구성하였고 화면 구성의 순서를 나타내는 와이어프레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PI 명세서를 작성해 기능들을 정리하여 팀원들끼리 기능마다 담당하고 통일성 있는 URL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RD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딥페이크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차이점이 뭐냐? 저희는 일단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일단 통화를 감지하고 거기서 알람을 가진 기능은 저희가 그 차별화됐다고 생각하고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거야? 예. 그게 틀린 거야? 그 어플에서 이렇게 딥페이크 탐지를 해주는 서비스화는 아직 보질 못해가지고 예. 저희가 안드로이드랑 iOS 둘 다 앱을 할 건데 iOS는 그 통화 감지 시 이제 백그라운드 실행을 저희가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iOS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안드로이드에서 통화 감지 시 백그라운드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잠깐의 통화에서 뭔가 이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은 진동을 통하여 사용자한테 알림을 주게 하는 게 저희 핵심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엄청난 경찰청에 가면 그냥 그것 때문에 엄청 문제인데 하나 물어보자. 니들 4학년이잖아 이제. 네. 치료에 도움이 될까? 돼? 돼? 아니 4학년들은 그거 고민해줘야 되거든. 맞습니다. 응? 좀 만나서 좀 다시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또 자, 다음 팀 20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용기종기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를 맡게 된 정영찬입니다. 2월 초 팀 구성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소개와 주제 선정 이후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HTTP 통신에서 사용되는 선택코드 201번은 요청이 성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팀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하자는 다짐을 담아 팀 이름을 201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최희정, 오재은, 정용찬, 서윤선 총 4명의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기내 캠페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해 음식을 포장하자는 움직임이 생겼고 이것이 용기내 캠페인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용기내 캠페인의 용기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도전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음식을 담는 다회용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나 3대 족발 등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개인 식당이나 카페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용기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내 캠페인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캠페인 정보의 분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저로 예시를 들자면 배달 어플을 켜고 원하는 가게를 선택하고 다른 사용자의 리뷰와 가게의 이벤트를 확인해 본 뒤 주문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배달이나 매장 식사에 관한 정보는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용기내 캠페인에 대한 정보는 여러 SNS와 커뮤니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용기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본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관된 키워드가 아니라 여러 키워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앱처럼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찾기 힘든 구조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다회용기 포장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용기 내 캠페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가게 측의 거부입니다. 논문 속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회용기 사용이 거절되는 주요 상황은 매장이 바쁜 시간대이거나 포장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음식의 용량을 일회용기로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다회용기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상인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처음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일회용 포장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 또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떤 가게가 용기 내 캠페인을 수용하는지 거부하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정보의 분산과 포장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캠페인 참여 희망자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참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용기 내 캠페인 확산의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제시한 정보 분산과 진입장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중심의 포장 정보 제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회용기 포장에 필요한 정보와 제공되는 혜택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캠페인에 더욱 쉽게 참여하고 가게에서 제공하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의 핵심 솔루션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나의 현위치 주변의 다회용기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SNS와 커뮤니티 기반 캠페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가게별 다회용기 사용 가능 여부나 후기, 정책 등 포장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챗GPT API를 이용해 메뉴마다 필요한 용기의 크기나 종류를 요약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점주들은 다회용기 사용 시 제공되는 혜택을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랭킹 시스템인데요. 포장 개수와 좋아요 개수에 따른 랭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리뷰를 남겨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핵심 기능인 AI 리뷰 분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 리뷰는 사용자가 작성한 리뷰에서 메뉴에 따른 용기 정보를 추출해 요약된 메뉴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김밥을 0.3L 용기에 포장했더니 적절에 따른 리뷰를 작성했다면 AI 메뉴 목록에 김밥에 대한 용량 정보를 추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매니저가 이 서비스에 가입해 메뉴 정보를 직접 작성하게 된다면 AI 리뷰 대신 가게에서 작성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용기종기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호인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OECD 평균의 4배가량입니다. 용기 내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점입니다. 캠페인이 활성화될수록 가게 점주와 손님, 지자체 모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문화적 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용기 내 캠페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고 기업 및 가게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선정한 프로젝트의 타겟 이용자들입니다. 이 중 저희의 핵심 타겟으로 예측되는 두 소비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 실천가로 이들은 친환경 소비 습관을 실천 중이며 제로 웨이스트나 비건, 업사이클링 등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SNS 인증형 소비자입니다. 이 유형은 캠페인 참여와 SNS 인증을 즐기며 사회적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체적인 구성을 가볍게 스케치해본 결과물입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따라가며 세부적인 레이아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웹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메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내 주변 다회용기 포장이 가능한 가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창을 이용해 원하는 가게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 가게 목록과 인기 랭킹이 제공되어 있어 사용자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가게를 검색하면 지도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사용자는 지도에서 여러 가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가게를 선택하면 해당 가게의 상호와 거리, 도보 기준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게를 한 번 더 선택하면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가게의 위치나 운영 시간, 연락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정보 및 사용자 리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회용기를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함께 제공되며 친환경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리뷰를 통해 포장에 참고 가능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및 용량 버튼을 누르면 각 메뉴별 가격과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핵심 기능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분석한 추천 용기 용량 또는 가게가 제공한 용기 용량 정보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메뉴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메뉴를 한 번 더 눌러 해당 메뉴에 대한 리뷰들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가게 이용 후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의 리뷰를 확인하거나 리뷰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게의 실제 음식 품질과 용기 활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에 속해 있지 않은 기타 페이지 레이아웃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는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의 프로필 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작성한 리뷰는 랭킹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리뷰 작성 활동이 많을수록 높은 랭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리뷰들은 나의 리뷰 관리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사용자를 세 종류로 구분했는데요. 포장 정보를 조회하고 작성하는 사용자와 자신의 가게 정보를 관리하는 매니저, 사용자들의 요청을 처리하는 어드민입니다. 색상 처리된 부분은 해당 역할에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리뷰를 작성하고자 하는 가게가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가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고, 가게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리뷰에 대한 반응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랭킹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의 가게가 등록되도록 요청하여 나의 가게로 등록되면 가게의 이벤트를 작성하고 사용자 리뷰에 답을 남기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앞에 사용자의 가게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점주 요청 또한 관리합니다. 만약에 요청받은 가게가 사용자가 이미 요청했던 가게라면 병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여러 테이블 중에 프로젝트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테이블은 리뷰 테이블인데요. 사용자들은 리뷰를 통해 해당 가게의 용기 내 챌린지에 대한 정보를 남길 수 있고, 가게의 점주는 자신의 가게의 댓글에 답글을 달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의 리뷰에 도움돼요라는 반응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입니다. 유저와 어드민 관점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저 관점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유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리뷰 관리와 주변 가게 조회, 가게 검색, 랭킹, 마이 페이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게 검색 기능을 통해 용기 내 챌린지의 핵심 기능인 가게의 상세 정보 조회와 가게에 대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게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가게 등록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 매니저 관점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매니저는 자신이 입점한 가게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달린 리뷰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리뷰에 답장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입점한 가게가 없을 경우에는 매니저가 입점 신청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도 정보입니다. 사용자가 내 주변 가게를 조회했을 때 지도상의 위치를 표시하고 가게와의 거리를 조회하고 가게 검색 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지도 API는 다른 지도와 달리 거리 계산을 지원하고 국내 데이터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뷰 AI 요약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여러 개의 리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간결한 요약을 제공하기 위해 챗GPT API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챗GPT API는 강력한 텍스트 요약 기능을 갖추고 있어 리뷰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서비스에서 필요한 텍스트 형식으로 가공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요약 품질과 효율성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S3를 통해 이미지를 저장 및 제공할 예정입니다. S3는 분산 저장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 위험이 최소화되며 URL 기반 제공 방식으로 웹에서 빠르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요금제를 이용해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API 명세서입니다. 유저, 가게 비즈니스, 리뷰와 답변, 이벤트 4가지로 나누어 API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REST API 설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각 CRUD 오퍼레이션별 적합한 HTTP 메소드를 선택하였습니다. 기능별 엔드포인트 규칙을 통일하여 소스 코드의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팀원 간 역할을 분리하여 백엔드 API 서버 및 프론트엔드 뷰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입니다. 앵귤러 기반 아이오닉으로 프론트엔드를 구성하였고 REST.js로 백엔드를 구성했습니다. AWS S3와 MySQL을 통해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네이버 지도 API와 챗GPT 오픈AI를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개월 단위로 스프린트를 나누었습니다. 1차 스프린트에서는 백엔드 위주로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기능을 구현하고 2차 스프린트에서는 나머지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스프린트에서 프론트엔드를 포함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부적 단계에서는 굉장히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고 하는 건 좋아. 근데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조금 거시적인 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재래시장 내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뭐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쉽게 등록해야 되거든. 이 원클릭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뭐 좀 이렇게 앞에 틀을 그러니까 앞에 커다란 명분이 없는 것 같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다 기술 개발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좀 왜 필요하냐? 근데 나는 물어보자. 왜 이걸 잡았어? 일단 용기내 챌린지, 용기내 캠페인이라는 것을 나는 많이 주면 좋거든. 예를 들어서 음식 말씀하시죠. 그잖아. 용기내 많이 주면 내가 골고루 아니 남겨서 다음에 먹기도 하고. 네, 저희 용기내 캠페인의 취지는 만약에 음식을 포장해 간다고 하면 일회용품에 많이 담아주신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을 보호하고 뭐 개인 건강을 위해서 유리 같은 그릇을 사용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로 이 용기내 캠페인이 시작된 건데. 근데 80년대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진짜 짜장면 그릇을 가져왔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니? 다시 수거해가요. 그렇지. 그게 힘들어서 그게 바뀌었거든. 네. 편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에 대한 유리값들, 이게 포장 이런 것들의 비용은 누가? 이 캠페인은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개인 그릇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같은 카페를 가게 되면 텀블러를 개인이 가져가서 음료를 받게 되면 500원 할인 정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럼 음식은 어떻게? 음식은 뭐 개인 그릇이나 유리 그릇 같은 거를 가져가서 제 시간에 가야 되잖아. 쿠킹을 다 하고 담으려면. 네. 가서 가게에 가서 이 그릇에 담아주세요라고 요청을. 육개장 같은 거는 끓여놨으니까 품은 되지만 다른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존재하거든. 네. 그게 일반적인 지금의 여러분들의 나이 시대 MZ 세대들이 그게 편할까? 사실 이게 저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좀 또 SNS의 인증을 좋아하는 세대도 젊은 세대도 많고 환경 보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나 유튜브 기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조회수가 100만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래서 참여자는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딱 하나 물을게. 너 편할 것 같아? 너 자신은? 네, 갈 때마다 그릇 가져가야 되는데 너는 어때? 너 자신한테 물어볼게. 저도 한두 번 해본 적 조가 편해? 있긴 한데 편해? 확실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좋으면 몰라. 네가 좋으면 내가 나도 편해. 난 좋아. 그러면 이슈가 될 수 있어. 근데 너도 불편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저희 팀원 중에서는 항상 그것을 사용하는 팀원. 하여튼 좀 앞단을 그러니까 이제 뭐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뭐 지역 경제를 위한 뭔가 그 꼭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해했습니다. 응? 아, 내부적 기술들을 뭐 하겠다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래. 감사합니다.